옛날 옛적 한적한 시골 마을에 길버트라는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길버트는 항상 마을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일들을 관찰하고 그 뒤에 숨겨진 이유를 찾아내고는 했습니다. 그는 항상 가장 그럴듯한 설명을 찾는 데에 특별한 재주가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신뢰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길버트는 마을 광장에서 큰 소란스러움을 목격했습니다. 마을의 상징인 거대한 나무 잎들이 갑자기 밤사이에 모두 빨간색으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나무는 계절 변화에 따라 색이 변하지 않는 종류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는 매우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이론들을 내놓았지만 무엇이 진짜 이유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길버트는 이 상황을 매우 흥미롭게 여기고 나무의 잎이 빨갛게 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설명적 추론을 활용하여 여러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마법의 존재였습니다. 옆 마을의 장터에서 돌아온 어느 마을 주민이 여행 중 만난 신비로운 마법사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다고 들었다는 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길버트는 마법사 가설을 배제했습니다. 마법사가 나타났다면 누군가는 그를 보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대한 증거나 더 많은 목격담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기상이변이었습니다. 최근 날씨가 이상하게 변덕스러웠기 때문에 혹시나 기후변화가 나무의 잎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길버트는 이어진 며칠간의 날씨 변화를 분석한 결과 기상이변이 다른 식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관찰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화학적 사고였습니다. 나무 근처에 살충제를 사용한 농부가 그만 과하게 뿌려 화학물질이 나무에 스며들어 잎이 색을 변화시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길버트는 농부들을 찾아다니며 이야기를 나눈 끝에 최근에는 아무도 나무 근처에 살충제를 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중 길버트는 한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매년 겨울이 오기 전 집에서 나무 열매를 모아 특별한 잼을 만드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비법 재료 중 하나가 붉은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된 길버트는 혹시 열매가 떨어질 때 즙이 잎에 닿았을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길버트는 나무 아래 땅을 꼼꼼히 관찰한 끝에 잎사귀와 일치하는 붉은 즙이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나무의 잎은 비밀스럽게 귀신에게 홀린 것도 기후 이상도 아닌 붉은 열매의 자연적 특성 때문에 변한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은 길버트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그의 논리적 추론 능력에 감탄하며 그를 마을의 작은 탐정으로 추앙했습니다. 길버트는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적 추론이 중요함을 일깨워주었고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 작은 문제에서도 침착하게 가장 그럴듯한 가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버트는 더욱더 많은 신비한 일들을 설명하러 호기심 가득한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맥스 셸러의 감정적 인식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일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한 사업가인 제임스를 통해 풀어나가겠습니다. 제임스는 한 대기업에서 최고 위급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력이 뛰어난 학생이었다. 수많은 데이터와 통계로 무장한 제임스는 빠르게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갔다. 그는 일상적인 의사결정에서도 항상 기성적인 판단을 유지하려 노력했으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점이라 여겼다. 어느 날 제임스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전통적으로 그랬듯이 여러가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능한 모든 통계와 그래프를 준비했다. 그러나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회사의 중요한 파트너사인 A사에서 온 대표 안나는 제임스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미묘하게 다른 감정을 드러냈다. 그녀의 미소는 진중했지만 차가운 느낌이었고 제임스는 이를 통해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자 그는 이성적인 판단을 믿고 계획했던 대로 모든 자료를 설명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날 무렵 안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사실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제임스는 당황했다. 그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신의 프레젠테이션이 무결점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나의 말 한마디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회의가 끝난 후 제임스는 좌절감에 휩싸였다. 이 정도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됐던 거지? 그는 자신의 판단에 대한 회의에 빠져들었다. 그날 밤 제임스는 책상에 앉아 회사의 발자취와 미션을 다시 되새기던 중 마침내 그간 외면해왔던 맥스 셸러의 글을 떠올렸다. 그는 감정이 세계를 인식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안나가 보여주었던 감정적 반응이 자신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제임스는 A사의 대표 안나를 다시 만나자는 요청을 보냈다. 이번에는 자료 대신 자신이 그녀를 통해 느꼈던 감정과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제 회의 중에 안나 씨가 살짝 찡그렸던 것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의 가치와 목표가 더 잘 맞도록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다시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안나는 제임스의 진솔한 접근 방식에 감명을 받았다.
맞아요. 우리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당신이 이를 이해해준다면 충분히 함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임스는 그제야 깨달았다. 데이터와 이성 이상의 무엇, 즉 인간관계에서의 감정적인 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이제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이 말하지 않은 것도 들으려 노력한다. 감정을 통해 더욱 깊고 넓게 세계를 이해하는 법을 배운 것이다. 이 경험은 제임스의 삶에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왔다. 그는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감정과 이성을 함께 고려하며 이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맥스 셸러가 말했던 감정적 인식이 제임스의 인생을 새롭게 비전했던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먼 미래의 우주를 지배했던 은하 제국이 멸망의 길을 걷고 있던 어느 날 제국의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행성 터미너스에서 정보 열정적인 학자들 무리가 모여 있었다. 그들은 이삭 아시모프의 심리역사학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로 그들의 임무는 바로 대혼란 속에서 인류 문명을 지키고 바로 세우려는 것이었다. 이들은 심리역사학의 창시자인 해리 셀던의 이론에 따라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고 각종 상태들을 준비하려 했다.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연구를 지속하던 중 그들은 폭발적인 광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오픈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연구가 심화됨에 따라 학자들은 점차 심리역사학을 통해 얻은 수학적 모델에 익숙해졌다. 어느 날 그들은 제국 중심지로부터 도착한 새로운 데이터 세트를 해석하던 중 다가오는 대규모 폭동을 예측해냈다.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폭동으로 인해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려 했다. 하지만 그때 뜬금없이 등장한 노쇠한 방랑자 한 명이 그들에게 다가와 조언을 내놓았다. 그는 제국의 후미진 곳에서 여러 문화와 전통을 체험하며 살아온 자칭 행성 방랑자였다. 방랑자는 이들에게 웃으면서 말했다. 자네들이 예측하는 그 폭동은 실은 온갖 요리사들이 모여 최고의 은하 요리 대회를 개최하려는 준비라는 걸 아나? 사람들의 심리는 수학뿐 아니라 음식에도 강하게 반응하지. 처음엔 그의 말을 무시하던 학자들은 이내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방랑자의 요리 대회 서름글이 허무맹랑하지만은 않았고 이내 그들을 무장해제시켰다. 결국 그들은 폭동이 아닌 요리혁명에 대비하여 지역사회의 모든 식재료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터미너스 행성은 갑자기 요리와 마대, 연구를 위한 이상한 실험실로 바뀌어 폭동 진압팀이 아닌 요리단이 구성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예측된 폭동의 날이 다가왔다. 모두가 전전긍긍하며 준비한 요리 레시피로 무장한 채 그날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주변 행성에서 진짜로 요리사들이 몰려온 것이었다. 웃음과 냄새가 크고 작은 골목길을 가득 메웠고 사회적 불안, 대신 긍정의 메시지를 가진 요리 대회가 성대히 개최되었다. 결국 터미너스 학자들은 이 축제를 통해 정신적인 위안을 얻으며 심리역사학이 예측 능력을 재평가하게 되었다. 물론 심리역사학이 대규모 인구의 행동을 예측하는 도구임에는 틀림없었지만 느낀 바가 깊었던 터미너스의 젊은 학자들은 인간 사회를 이해하는 대수학 외에도 감성과 웃음, 그리고 맛있는 요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이후 터미너스는 심리역사학을 통한 예측뿐 아니라 여러 문화적 요소를 함께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은하 제국 붕괴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독특한 길을 개척해 나갔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중원 땅의 작은 마을의 철학과 도덕을 깊이 고민하는 젊은 학자 이름하여 춘추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춘추는 을 체화하여 살아가려 했으나 실제로 이를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춘추는 공자가 살았던 땅으로 여행을 떠나 직접 배울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여행 중 춘추는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의 인생을 뒤바꾼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느 날 그는 길가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고 더운 날씨에 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춘추는 노인에게 다가가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노인은 고마운 마음에 춘추에게 자신의 집까지 동행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노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춘추는 놀라고 말했습니다. 집은 허름했고 노인의 가족은 매우 가난해 보였습니다. 춘추는 그의 철학에 따라 인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노인의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음식을 나누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춘추가 집을 떠나려 할 때 노인은 다급히 춘추를 불러 세웠습니다. 노인은 작은 목걸이를 건네주며 그 뜻깊은 행동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 했습니다. 춘추는 공손히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이는 보답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옳은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춘추는 한 낯선 마을의 여관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는 피곤함에 지쳐 곧장 잠자리에 들었고 그 목걸이를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그 목걸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당황한 춘추는 여관 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이에 여관 주인은 모든 손님을 모아놓고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손님들 중 한 명, 겁에 질린 얼굴로 다가와 춘추에게 사죄했습니다. 그는 목걸이가 아름다워 잠깐 보기만 할 생각이었는데 그만두고 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춘추가 무사히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목걸이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숙소 전체에 퍼졌고
모든 손님들은 춘추의 도덕적 결단과 인의 마음에 감명받았습니다. 춘추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인의 본질은 다른 이에게 베푼 친절이나 배려가 마침내 나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인은 서로를 존중하고 정직하게 대할 때 비로소 살아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춘추의 여정은 더 많은 사람에게 그의 철학적 신념을 나누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며 인을 삶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춘추의 철학은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조그만 이야기로 남겨질 수도 있었으나 그의 이야기와 가르침은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면서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정을 마친 후 춘추는 그 마을로 돌아와 인의 학교를 세웠고 사람들에게 공자의 철학을 알리기 위해 평생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친절과 정의를 실천하며 많은 사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춘추는 이야기했습니다. 인은 우리의 작은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이 타인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는 바로 인입니다. 춘추의 가르침과 이야기는 세대와 세대를 넘나들며 그가 전한 인의 중요성은 많은 이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대대로 이 이야기는 변함없이 전해졌고 춘추는 인의 화신으로 기억되었습니다.